강민준의 어깨에는 24이라는 나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세상이 얹혀 있었다. 1년 전 저명한 유전공학자였던 부모님이 의문의 실험실 사고로 돌아가신 뒤 그에게 남은 것은 빛바랜 가족 사진과 감당할 수 없는 빚, 그리고 12살 터울의 어린 동생 소라뿐이었다. 그들이 사는 산비탈의 낡은 농장은 부모님의 꿈이 담긴 곳이었지만 이제는 민준의 고단한 현실을 옥죄는 족쇄에 더 가까웠다. 그날 오후도 민준은 묵묵히 밭을 갈았다. 희망 없는 노동이었다. 반면 동생 소라는 달랐다. 부모님의 죽음 이후 말을 잃은 아이처럼 조용해졌지만 소녀는 여전히 세상의 작은 아름다움을 발견할 줄 알았다. 그녀는 들꽃과 이야기하고 곤충을 관찰하며 자신만의 세계 속에서 슬픔을 견뎌내고 있었다. 여름의 끝자락,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민준과 소라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왔다. 양철 지붕을 때리는 요란한 빗소리를 들으며 민준은 또다시 수리비 걱정에 한숨을 내쉬었다. 아바, 소라가 조용히 그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헛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잘못 들었겠지. 바람 소리일 거다. 민준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지금은 헛간의 쥐새끼보다 당장 내일 갚아야 할 대출 이자가 더 큰 걱정거리였다. 하지만 소라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손전등을 들고 빗속을 뚫고 헛간으로 향했다. 민준은 어쩔 수 없이 동생의 뒤를 따랐다. 퀴퀴한 집 냄새와 빗물이 새는 소리로 가득한 헛간 구석. 그곳에 흠뻑 젖은 커다란 종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소라가 말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아주 작고 가냘픈 낑낑거림이었다. 소라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서로의 천에 의지해 옹기종기 모여있는 5마리의 작은 강아지들이 있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듯한 갓난 새끼들이었다. 세상에 강아지들은 품종을 알 수 없는 믹스견처럼 보였지만 어딘가 특별했다. 털의 무늬가 독특했고 무엇보다 눈빛이 이상할 정도로 맑고 총명했다. 그들은 낯선 이들을 보고도 짖거나 동요하지 않고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소라와 민준을 조용히 올려다볼 뿐이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녀석이 있었다. 온몸이 새하얀 털로 덮여 있고 한쪽은 푸른색, 다른 쪽은 갈색인 신비한 오드아이를 가진 녀석이었다. 소녀는 첫눈에 마음을 빼앗겼다. 그녀는 상자를 소중하게 끌어안고 민준에게 달려갔다. 오빠, 이것 봐, 우리가 키우자. 응.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안 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들어. 당장 갖다 버려. 현실은 동화처럼 다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라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어떻게 이 아이들을 다시 빗속에 버리라는 말을 해. 그럼 죽을 거야. 내가 돌볼게. 내가 밥 굶어서라도 돌볼게. 제발. 오빠. 민준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때 상자 속의 하얀 강아지가 마치 모든 상황을 이해한다는 듯한 눈빛으로 민준을 똑바로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에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항복하고 말았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며칠뿐이다. 다른 데 보낼 곳 알아볼 때까지만이야. 그렇게 5마리의 작은 손님들은 농장의 새로운 식구가 되었다. 소라는 기쁨에 차 강아지들을 정성껏 돌봤다. 특히 하얀 강아지에게는 희운 흰 구름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제 친동생처럼 아꼈다. 그리고 며칠 뒤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강아지들은 배변 훈련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알아서 밖에 정해진 장소에서만 용변을 보았다. 민준이 낑낑거리며 고치려던 삐걱거리는 헛간문은
강아지들이 단체로 달려들어 문을 막고 있던 돌멩이를 밀어낸 뒤로는 신기하게도 부드럽게 열렸다. 가장 놀라운 것은 희운이었다. 희운은 항상 소라의 곁을 맴돌며 그녀를 지켰다. 소라가 슬픈 표정을 지으면 희운은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손등을 핥으며 위로했다. 소라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려 하면 어느새 달려와 그녀의 몸을 받쳐주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날 오후에 일어났다. 소라는 부모님의 서재에서 높은 책장에 꽂힌 책을 꺼내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키가 닿지 않아 몇 번이고 실패한 뒤 아쉬운 마음에 방을 나갔다. 잠시 후 물을 마시고 돌아온 소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방구석에 있던 작은 스톨 의자가 책장 바로 밑으로 옮겨져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옆에는 희운이가 얌전히 앉아 이제 올라가 봐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으로 그녀를 보고 있었다. 때마침 방을 지나던 민주는 그 광경을 모두 목격했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저건 동물의 지능이 아니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명백한 논리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었다. 그날 밤 민주는 잠들지 못했다. 그는 마루에 앉아 거실에서 소라의 무릎을 베고 잠든 강아지들을 바라보았다. 겉보기에는 그저 평범하고 사랑스러운 강아지들이었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저 작은 생명체들은 절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그의 머릿속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달렸던 기억과 지능의 유전적 전이에 대한 연구가 떠올랐다. 설마 말도 안 되는 상상이라고 고개를 저었지만 불안한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어올랐다. 민주는 어둠 속에서 잠든 강아지들을 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대체 너희들은 정체가 뭐냐? 그것은 누구도 답해줄 수 없는 미스터리의 시작을 알리는 질문이었다. 강아지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마법 같았다. 소라는 지난 1년간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았고 텅 비어있던 농가는 작은 생명들의 활기로 조금씩 채워졌다. 하지만 강민준의 마음속에서는 동생의 행복을 지켜보는 기쁨과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다. 그는 매일 밤 강아지들에 기이할 정도로 영리한 행동들을 노트에 기록했다. 그것은 마치 5명의 작은 아이들을 관찰하는 일지와도 같았다. 불안한 예감은 언제나 현실이 되는 법이다. 어느 맑은 날, 흙먼지 날리는 농장 길 위로 이질적인 풍경 하나가 미끄러져 들어왔다. 매끈한 검은색 세단. 차에서 내린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수트로 차려입은 남자였다. 그는 스스로를 이터나 랩스 에이터나 랩스라는 바이오 연구기업의 개발팀장, 백 실장이라고 소개했다. 그의 얼굴에는 정중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주변 풍경을 훑는 것이 아니라 값을 매기듯 측정하고 있었다. 강민준 씨 되십니까? 그런데 무슨 일로? 민주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저희 이터나 랩스에서 이 일대에 대규모 청정공기 연구시설을 지을 계획입니다. 백 실장은 능숙하게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철을 꺼내 보였다. 이 농장이 저희가 찾는 최적의 부지입니다. 시세의 3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두 분이 서울의 번듯한 아파트를 사고도 평생 편안히 사실 수 있을 겁니다. 그가 제시한 금액은 민준의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였다. 그 돈이면 지긋지긋한 빚을 모두 청산하고 솔에게 무엇이든 해줄 수 있었다. 잠시, 아주 짧은 순간 민준의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이 농장은 부모님의 피와 땀, 그리고 꿈이 담긴 곳이었다. 돈과 바꿀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죄송하지만 팔 생각 없습니다. 민준의 단호한 거절에 백 실장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순간적으로 싹 사라졌다가
다시 비즈니스적인 미소로 돌아왔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강민준 씨. 기회는 2번 오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는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협박의 가시가 숨어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마당에서 놀고 있던 강아지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놀이를 멈췄다. 그리고는 소라의 뒤로 일렬로 서서 백 실장을 향해 조용히 시선을 고정했다. 특히 희우는 아주 낮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그르릉 소리를 내며 백 실장을 뚫어져라 노려보았다. 백 실장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강아지들을, 특히 희운을 흥미롭다는 듯 혹은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기묘한 눈빛으로 잠시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채 올라 떠났다.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백 실장의 마지막 눈빛과 강아지들의 이상한 행동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직감했다. 저들은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저들은 단순히 이 땅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깊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 민주는 창밖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다. 그는 숨을 죽이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검은 옷을 입은 2명의 남자가 헛간 쪽을 향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었다. 백 실장의 부하들이었다. 민준이 조용히 몸을 일으켜 그들을 막으러 나가려는 순간 집 안에서 더욱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다. 소라의 방에서 잠들어 있던 강아지 5마리가 유령처럼 소리 없이 일어나 거실로 모였다. 그들은 서로 짧게 코를 맞대며 무언의 신호를 교환하는 듯하더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아지 1마리가 부엌으로 달려가 쌓여있던 빈 깡통 더미를 앞발로 밀어 넘어뜨렸다. 와르르 쾅, 요란한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깼다. 밖에서 접근하던 남자들이 소리가 난 쪽을 보며 멈칫했다. 그 틈을 타 다른 2마리는 닭장으로 달려가 작은 틈으로 울타리를 열었다. 놀란 닭 몇 마리가 푸드덕거리며 밖으로 뛰쳐나와 남자들의 발밑을 어지럽게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웠다. 혼란이 가중되는 사이 또 다른 1마리는 헛간 처마 밑에 매달려 있던 낡은 밧줄을 이빨로 끊어버렸다. 밧줄에 매달려 있던 무거운 집단이 아슬아슬하게 남자 1명의 머리 위로 떨어질 뻔했다. 마지막으로 희운이 민준이 있는 안방으로 달려왔다. 그리고는 문을 미친 듯이 긁으며 이전과는 다른 아주 다급하고 절박한 울음소리를 냈다. 캉캉캉. 밖에 2 남자는 연달아 일어나는 우연한 사고들에 완전히 당황하여 결국 어둠 속으로 황급히 사라졌다. 민주는 문 앞에 서서 이 모든 과정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너무나 완벽하고 지능적이며 조직적인 움직임이었다. 그것은 전략이었다. 그는 거실로 나왔다. 임무를 완수한 5마리의 강아지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태연하게 서로의 털을 핥아주고 있었다. 그리고는 민준을 보며 이제 안심하세요 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민준의 등골에 차가운 전율이 흘렀다. 그의 의심은 이제 섬뜩한 확신이 되었다. 이 강아지들은 평범하지 않다. 그리고 이터널 랩스라는 저 의문의 회사는 이 농장의 땅이 아니라 바로 이 강아지들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민주는 조용히 소라의 방문을 열었다. 소라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침대 발치에는 희운이 몸을 웅크리고 누워 든든한 기사처럼 잠든 주인을 지키고 있었다. 민주는 깨달았다. 그는 이제 단순히 동생과 농장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강력한 자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손에 넣고 싶어 하는 비밀, 그 자체를 지키고 있었다. 그의 어깨에 얹힌 세상의 무게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지고 있었다.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내야만 했다.
모든 것의 시작점, 부모님의 연구실로 다시 돌아가야 할 때였다. 백 실장 일행이 물러간 뒤 농장에는 다시 한번 불안한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강민주는 더 이상 이 평화가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적들은 자신들의 목표, 즉 강아지들을 손에 넣기 위해 다시 돌아올 것이고 다음번에는 훨씬 더 집요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접근해 올 터였다. 대체 저 강아지들이 뭐길래 민준의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했다. 그는 이 모든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서재의 문을 열기로 결심했다. 그곳은 고통스러운 기억이 잠든 곳이었지만 동시에 모든 해답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유일한 장소였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서재는 1년 전의 모습 그대로였다. 벽면을 가득 채운 유전공학, 뇌과학, 컴퓨터 과학에 대한 전문 서적들, 그리고 부모님이 함께 사용하시던 낡은 책상. 민주는 책상에 앉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읽던 논문을 쓸어보았다. 가슴 한편이 시큰해져 왔다. 그는 밤을 새워 부모님의 낡은 연구 노트와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가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내용들 뿐. 강아지들과 관련된 단서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오빠, 뭐해? 어느새 잠이 깬 소라가 희운이를 데리고 서재로 들어왔다. 민준이 밤새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는 것을 눈치챈 것이다. 아니야, 그냥 옛날 생각 좀 하느라. 민준이 실망감에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몸을 기댔을 때였다. 희운이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희운이는 서재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크고 무거운 책장. 앞으로 다가가 그 앞에서 낑낑거리며 벽에 코를 비비고 앞발로 긁어대기 시작했다. 오빠. 희운이가 저기서 이상한 소리를 소라가 희운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민주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희운이의 행동은 끈질겼다. 마치 그 뒤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있다는 듯 필사적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민주는 지난밤 강아지들이 보여주었던 놀라운 지능을 떠올렸다. 그는 속는 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사람은 힘을 합쳐 무거운 책장을 벽에서 밀어냈다. 책장 뒤의 벽지는 다른 곳과 똑같아 보였지만 희은이는 벽의 한 부분을 계속해서 핥고 있었다. 민준이 그곳을 손으로 더듬어 보자 벽지와 벽 사이에 아주 미세한 틈이 느껴졌다. 그가 그 틈을 힘주어 누르자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벽의 일부가 안으로 들어가며 비밀문이 나타났다. 문에는 작은 키패드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다. 민준과 소라는 경악했다. 이 집에 이런 비밀 공간이 있었다니. 문제는 비밀번호였다. 민준은 부모님의 생일, 결혼기념일 등 생각나는 모든 숫자를 눌러보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때 키패드를 물끄러미 보던 소라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녀의 머릿속에 아주 어릴 적 엄마가 자장가처럼 불러주던 노래의 멜로디가 스쳐 지나갔다. 엄마는 그 멜로디를 손가락으로 허공에 그리며 알려주곤 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소라는 떨리는 손으로 멜로디의 음계에 해당하는 숫자들을 키패드에 눌렀다. 삐빅 하는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풀리는 기계음이 들렸다. 기적이었다. 문이 열리자 그들 앞에는 서재와는 전혀 다른 공간이 나타났다. 그곳은 서재가 아닌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한 작은 비밀 실험실이었다. 작동을 멈춘 컴퓨터 서버들,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가 담긴 유리 용기들, 그리고 화이트보드에 가득한 복잡한 수식과 다이어그램들. 부모님의 연구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고 비밀스러운 것이었음을 직감했다. 실험실 중앙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바인더 하나가 놓여 있었다. 표지에는 프로젝트 바이오, 소울 프로젝트 바이오 소울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바인더를 펼쳤다. 그 안에는 인간의 신경 데이터, 즉 기억과 의식을 복제하여 안정적인 유기체에 저장하고 이식하는 방법에 대한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론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는 그 노트 속에서 강아지들의 독특한 생체 표식과 놀랍도록 유사한 다이어그램들을 발견했다. 그는 마침내 퍼즐의 한 조각을 맞췄다. 부모님은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기억을 이식하는 연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저 강아지들은 그가 충격에 휩싸여 있는 동안 거실에 있던 솔에게 또다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소라는 학교 숙제인 어려운 퍼즐을 맞추지 못해 끙끙거리고 있었다. 그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희운이를 제외한 다른 4마리의 강아지들이 퍼즐 주위로 모여들었다. 그리고는 각자 코와 앞발을 이용해 퍼즐 조각들을 정확한 위치로 밀어넣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문제 해결 능력을 넘어선 추상적인 사고에 가까운 행동이었다. 방으로 돌아온 소라는 완성된 퍼즐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민준이 달려와 그 광경을 보았을 때 그는 더 이상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확신했다. 강아지들은 부모님의 연구가 남긴 결과물이었다. 그는 다시 실험실로 돌아가 노트를 뒤졌다. 하지만 노트는 미완성이었다.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부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찢어낸 것처럼 민주는 노트의 한 페이지를 집어들었다. 그곳에는 신경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계도가 그려져 있었다. 그는 실험실 밖, 자신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희운이를 보았다. 사랑스러운 반려동물과 경이로운 과학적 창조물 사이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경외감과 공포감,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깊은 슬픔이 그의 마음을 복잡하게 얽어맸다.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은 명확했다. 그는 이 미완의 노트를 이해하고 강아지들의 신체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줄 전문가가 필요했다. 부모님의 후배이자 이 지역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 레나 박 박사, 그녀를 찾아가야만 했다. 강민주는 이제 자신이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히 땅을 노리는 탐욕스러운 기업이 아니었다. 그의 부모님이 남긴 미완의 연구, 그리고 그 연구에 살아있는 결과물일지도 모르는 5마리 강아지들과 관련된 거대한 비밀이었다. 그는 더 이상 혼자서 이 비밀을 감당할 수 없었다.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했다.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레나 박, 부모님의 대학 후배이자 지금은 읍내에서 작은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수의사였다. 그녀는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했으며 가끔 농장에 들러 안부를 묻곤 하던 따뜻한 사람이었다. 민주는 희운이의 털 몇 가닥과 부모님의 연구 노트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암호화되어 있어 외부인이 쉽게 해독할 수 없는 페이지 몇 장을 복사했다. 그리고 솔에게는 무정의를 쥐어주며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자신에게 연락하고 숨어 있으라고 신신당부한 뒤 서둘러 읍내로 향했다. 레나박의 동물병원은 작고 아담했지만 생명을 아끼는 그녀의 마음처럼 따뜻하고 깨끗했다. 그녀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민준을 보고 놀라면서도 반갑게 맞아주었다. 민준 군, 이게 얼마만이야? 소라는 잘 지내고 할아버님은 편찮으시다는 소식 들었는데 민준은 섣불리 본론을 꺼내지 못하고 잠시 머뭇거렸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강아지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헛간에서 발견한 5마리의 강아지들,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기이할 정도로 영리한 행동들에 대해 레나 박은 흥미롭다는 듯 이야기를 듣다가 민준이 내민 희운의 털 샘플을 현미경 위에 올렸다. 잠시 현미경을 들여다보던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심각하게 변했다. 민준군, 이럴 수가. 왜 그러세요? 박사님, 이건 털의 구조가 일반적인 개와는 완전히 달라. 케라틴 단백질 구조가 훨씬 더 조밀하고 미세한 광섬유 같은 물질이 섞여 있어. 마치 인공적으로 설계된 신소재 섬유 같아. 그녀는 민준이 건넨 연구 노트 4본을 받아 들었다. 암호화된 수식들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던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강 박사님과 이 박사님이 마지막까지 매달리셨던 바이오 소울 프로젝트의 일부군요. 두 분은 항상 말씀하셨어요. 기억을 저장하고 전송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거라고. 설마 그 결과물을 찾아낸 건가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존경하던 두 선배의 비극적인 죽음 뒤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한 것이다. 그녀는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샘플을 자신의 연구실로 가져갔다. 한편 서울의 이터나 랩스 본사 최첨단 시설로 꾸며진 회장실에서 윤태수 박사는 백 실장이 보내온 농장의 감시 사진들을 보며 격노하고 있었다. 그의 완벽하게 정돈된 외모와는 달리 그의 눈에는 조급함과 탐욕스러운 광기가 서려 있었다. 화면 속 소라의 곁에 얌전히 앉아있는 희운의 모습을 보며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멍청한 놈들. 일주일이 넘도록 고작게 몇 마리도 회수하지 못해. 그에게 그들은 개가 아니었다. 프로토타입 H를 비롯한 그의 인생과 야망이 모두 걸린 걸작들이었다. 수조 원의 가치를 지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성공작. 그는 모니터를 보며 까마득한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다. 십수년 전 대학 연구실. 젊은 시절의 윤태수는 강민준의 부모님, 천재 이론가 강인호 박사와 실력파 유전공학자 이수진 박사와 함께였다. 그들은 세상을 바꿀 꿈을 꾸는 최고의 팀이었다. 하지만 윤태수는 언제나 2인자였다. 강인호의 천재적인 이론과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이수진의 능력, 그리고 두 사람의 완벽한 사랑과 행복 앞에서 그는 언제나 지독한 질투와 열등감에 시달렸다. 바이오 소울 프로젝트는 본래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소실된 기억을 복원하기 위한 숭고한 목표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윤태수는 그 기술의 이면에 숨겨진 막대한 상업적, 군사적 가치를 보았다. 그는 두 사람에게 기술을 팔아 거대 자본을 유치하자고 설득했지만 그들은 단호히 거절했다. 기술은 오직 인류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신념이었다. 그 신념이 윤태수의 탐욕에 불을 지폈다. 그는 모든 것을 독차지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실험의 가장 민감한 단계에서 불안정한 화합물을 이용해 작은 폭발을 유도했다. 물론 자신은 외부 미팅을 핑계로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어둔 상태였다. 작은 폭발은 연쇄 반응을 일으켜 실험실 전체를 앗아갔고 강인호와 이수진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윤태수는 사고 이후 미리 복사해둔 핵심 데이터만을 챙겨 유유히 사라졌다. 그는 훔친 기술로 투자를 받아 이터나 랩스를 설립했다. 하지만 마지막 단계, 안정적인 유기체에 기억 데이터를 완벽하게 이식하는 기술은 번번이 실패했다. 그가 수년간의 실패 끝에 마침내 처음으로 성공시킨 것이 바로 희운을 포함한 5마리의 프로토타입이었다. 그들은 그의 모든 것이었다. 과거의 회상에서 깨어난 윤태수의 눈빛은 섬뜩한 집착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되찾아야 해. 다시 농장. 민주는 레나박의 병원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레나박이었다. 민준군, 방금 테스트 결과가 일부 나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과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다. 이건 그냥 이상한 게 아니에요. 상식을 벗어났어요.
이 아이들 대체 정체가 뭐죠? 강 박사님과 이 박사님이 하시던 연구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저 멀리 산빛 아래 아슬아슬하게 자리한 자신의 농장을 바라보았다. 그곳에 있는 것은 이제 단순히 어린 동생과 버려진 강아지들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부모님의 마지막 유산과 그 유산을 노리는 살인자의 탐욕이 함께 도사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히 농장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죽인 원수와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무게가 그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레나박의 진단은 강민준의 막연한 불안감을 차가운 현실로 바꾸어 놓았다. 그는 이제 자신이 끔찍한 진실의 한가운데에 서 있음을 깨달았다. 부모님의 죽음, 정체를 알 수 없는 강아지들, 그리고 그들을 노리는 거대 기업 이터나 랩스. 모든 것은 하나의 실로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 부모님의 연구가 어떻게 도난당했고, 강아지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윤태수 박사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방법이 막막했다. 민준의 고뇌를 비웃기라도 하듯 이터나 랩스의 압박은 더욱 거세고 교활해졌다. 어느 날 아침 농장으로 법원에서 보낸 공식 소장이 날아들었다. 이터나 랩스가 민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소장의 내용은 기가 막혔다. 민준이 이터나 랩스의 극비 연구 자산인 프로토타입 생명체들을 불법적으로 훔쳐 점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회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니 즉시 프로토타입들을 반환하고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것이었다. 적반하장이었지만 법적으로는 그들의 주장이 더 유리해 보였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며칠 뒤에는 읍내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농장의 토양과 수질을 검사하더니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화학 물질이 검출되었다며 농작물 재배 금지 명령을 내렸다. 누군가 밤중에 몰래 농장에 들어와 독극물을 뿌린 것이 분명했다. 농장은 그들의 유일한 수입원이었다. 법적인 압박에 이어 이제는 경제적인 숨통까지 조여오기 시작한 것이다. 민주는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그는 무력감을 느꼈다. 그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작은 손이 그의 등을 토닥였다. 동생 소라였다. 오빠, 괜찮아. 소녀는 오빠의 절망을 읽기라도 한 듯 그를 꼭 안아주었다. 우리에겐 희훈이가 있잖아. 다른 아이들도 있고 우리가 가족이잖아. 아빠랑 엄마도 우리가 포기하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야. 소라의 말에 민주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지켜야 할 동생과 이제는 또 다른 가족이 된 5마리의 특별한 강아지들이 있었다. 그는 다시 일어서야만 했다. 그날 밤 비극이 일어났다. 백 실장의 부하들은 더욱 대담해졌다. 그들은 이제 농장 주변에 정교하고 잔인한 덫들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불법적인 고압 전류 덫이나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쇠덫 같은 것들이었다. 그들은 강아지들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죽여서라도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호기심 많던 막내 강아지 한 마리가 그 덫에 걸리고 말았다. 깨갱, 밤의 정적을 깨는 고통스러운 비명소리에 민준과 소라, 그리고 모든 강아지들이 밖으로 뛰쳐나갔다. 막내는 다리에 쇠덫이 깊숙이 박힌 채 피를 흘리며 발버둥 치고 있었다. 희훈이를 비롯한 다른 강아지들이 동생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덫을 물어뜯으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민주는 이성을 잃고 달려들어 간신히 덫을 풀어내고 상처 입은 강아지를 안고 집으로 달려왔다. 그는 즉시 무정의로 레나 박에게 연락했다. 박사님 덫에 걸렸어요. 아이 하나가 위독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레나 박이 왕진 가방을 들고
숨을 헐떡이며 농장에 도착했다. 집 안은 순식간에 임시 수술실로 변했다. 상처가 너무 깊어. 신경이 손상되었을지도 몰라. 레나 박은 상처 부위를 치료하기 위해 강아지의 다리 주변 털을 조심스럽게 깎아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이 목덜미 근처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그녀의 손이 멈췄다. 그녀의 표정이 경악으로 굳어졌다. 민준군, 이리 와봐요. 이게 뭘까요? 그녀가 가리키는 곳에는 털 속에 가려져 있던 아주 작은 일직선의 상처 같은 것이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다. 피부 바로 아래 무언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다. 레나 박은 가방에서 휴대용 초음파 스캐너를 꺼냈다. 그녀가 스캐너를 그 부위에 가져다 대자 모니터 화면에 믿을 수 없는 영상이 나타났다. 피부 조직 아래 쌀알만한 크기의 기하학적인 모양을 한 명백한 비생물학적 물체가 선명하게 보였다. 임플란트. 레나 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생체 이식용 데이터 칩이야.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순간이었다. 부모님의 연구 노트에 있던 바로 그 신경 인터페이스. 강아지들은 단순한 유전적 변형, 생명체가 아니었다. 그들은 부모님의 연구 데이터를 혹은 그 이상의 무언가를 품고 있는 살아있는 저장 장치였던 것이다. 민준과 소라. 그리고 레나 박은 모니터 속에 작은 칩을 보며 말을 잃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찾던 결정적인 물증이었다. 동시에 그것은 이터나 랩스가 이토록 필사적으로 강아지들을 되찾으려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이제 싸움의 양상이 바뀌었다. 단순히 외부의 적으로부터 강아지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 몸 안에 숨겨진 상상을 초월하는 비밀을 지켜내야만 했다. 윤태수가 그 비밀을 손에 넣기 전에 그들은 먼저 그 비밀에 접근해야만 했다. 창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치 5년 전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던 그날 밤처럼 임플란트의 발견은 한 조각의 희망인 동시에 시한폭탄의 스위치를 누른 것과 같았다. 강민준과 레나 박 그리고 어린 소라는 이제 윤태수가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 비밀에 접근할 방법도 그 비밀을 지켜낼 힘도 그들에게는 없었다. 그저 윤태수가 다음 공격을 해오기 전에 필사적으로 방어책을 강구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윤태수는 인내심이 강한 남자가 아니었다. 백 실장이 보낸 보고서에서 레나 박의 이름과 임플란트라는 단어를 확인한 순간 그는 모든 것이 틀어졌음을 직감했다. 더 이상 대리인을 내세워 시간을 끌 여유가 없었다. 그는 직접 움직이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걸작들을 회수하고 성가신 방해물들을 영원히 치워버리기 위해 백 실장, 전부 철수시켜. 내가 직접 간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결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밤 농장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닥쳤다. 최첨단 장비로 무장한 이터나 랩스의 전문 보안팀이 어둠을 틈타 농장을 급습했다. 그들은 개들을 자극하지 않는 고주파 음파 발생기로 삽살이들의 청각을 마비시키고 원거리에서 마취총을 발사하며 조직적으로 포위망을 좁혀왔다. 아무리 영리하고 용맹한 강아지들이라도 첨단 기술과 훈련된 인력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희운이를 제외한 다른 강아지들은 하나둘씩 마취총에 맞아 쓰러져갔다. 안 돼. 소라의 비명이 울려 퍼졌지만 밖은 이미 전쟁터였다. 민준과 레나, 박은 소라와 남은 희운이를 데리고 최후의 보루인 헛간으로 몸을 피했다. 육중한 헛간문이 열리고 윤태수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뒤로는 백 실장과 보안 팀원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는 마치 개선 장군처럼
자신의 작품들을 되찾으러 온 창조주처럼 오만한 표정이었다. 민준아, 오랜만이구나. 윤태수는 민준을 보며 말했다. 그의 시선은 경멸과 조롱으로 가득했다. 내 걸작들을 잘 돌봐주어서 고맙다. 윤태수 박사님. 민준은 주먹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당신이 우리 부모님을. 윤태수는 비웃었다. 내 부모는 이상주의에 빠진 멍청이들이었지. 눈앞에 위대한 기술을 두고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어. 인류를 위한답시고 썩혀두기엔 너무 아까운 기술 아니겠나. 그는 자신의 죄를 아무렇지 않게 인정했다. 그의 눈에는 한치의 죄책감도 없었다. 그는 손짓했다. 프로토타입들을 모두 회수해. 특히 프로토타입 H 희운이는 절대 긁힌 자국 하나 없이 생포하도록. 보안 팀원들이 그들을 향해 다가왔다. 민주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수적 열쇠 앞에 쓰러지고 말았다. 이제 남은 것은 소라와 그녀의 곁을 지키는 희운이뿐이었다. 안 돼, 희운이는 내 가족이야. 데려가지 마. 소라는 울부짖으며 희운이를 온몸으로 감쌌다. 한 팀원이 그런 소라를 거칠게 떼어내려는 순간이었다. 그가 소라의 목을 잡아 끄는 바람에 그녀가 항상 목에 걸고 있던 낡은 은색 로켓 목걸이가 끊어졌다. 팅 하는 소리와 함께 로켓은 허공을 날아 소라를 지키려던 희운이의 목덜미, 바로 그 임플란트가 숨겨진 위치에 정확히 떨어졌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로켓이 임플란트에 닿는 순간 희미한 푸른빛이 임플란트에서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소라의 어머니가 남긴 로켓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생체 정보로 암호화된 유일한 키였다. 윙! 헛간의 모든 공기가 진동하는 듯한 기계음과 함께 임플란트에서 쏘아 올려진 빛이 허공의 3차원 홀로그램 영상을 만들어냈다. 헛간 한가운데 반투명하고 푸르스름한 형상이 나타났다. 겁에 질린 표정으로 어딘가에 숨어 다급하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 바로 소라와 민준의 어머니, 이수진 박사였다. 홀로그램 속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림과 함께 헛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윤태수, 그가 내 연구를 훔치려 해. 그는 이 기술을 무기로 만들 거야. 이 영상은 내 마지막 보험이다. 희운이, 우리 희운이의 기억 속에 진실을 남긴다. 소라야, 민준아, 엄마가 정말 사랑한다. 메시지는 중간중간 끊겼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도 명백했다. 그것은 과거에서 온 유령의 목소리이자 살인자를 고발하는 죽은 자의 마지막 증언이었다. 모든 것이 멈췄다. 윤태수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완전한 충격과 공포 속에서 얼어붙었다. 그의 부하들 역시 넋을 잃고 홀로그램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이 죽인 여자가 유령이 되어 돌아와 자신의 죄를 만천에 고발하는 장면. 그의 완벽했던 계획이 가장 불가능하고 기괴한 방식으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헛간 밖에서 수많은 사이렌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고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급습이 시작될 때 레나 박이 몰래 경찰과 우진의 언론인 선배에게 긴급 구조 신호와 함께 모든 증거 자료를 전송했던 것이다. 경찰 특공대가 순식간에 헛간을 포위했다. 윤태수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그는 자신이 죽인 여인의 홀로그램과 자신이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아이들의 분노, 어린 눈빛, 그리고 자신을 겨누고 있는 수십 개의 총구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의 제국은 그렇게 한 줌의 빛과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홀로그램이 사라진 헛간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사이렌 소리만이 남았다. 강민준과 소라는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비현실적인 현실 앞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의 파멸.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와 감당하기 어려웠다. 윤태수와 그의 일당은 현장에서 모두 체포되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영상 기록은 그 어떤 증거보다 확실한 빼도 박도 못할 낙인이었다. 그 후 몇 달 동안 세상은 바이오소울 프로젝트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떠들썩했다. 윤태수는 살인, 납치미수, 불법 생체 실외럼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고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었다. 그의 탐욕으로 세워진 이터나 랩스는 해체되었고 관련된 모든 연구 자료는 정부 기관에 압수되었다. 세상 사람들은 천재 과학자 부부의 비극적인 죽음을 애도했고 그들이 남긴 놀라운 기술과 그 기술의 결과물인 5마리 강아지들에 대해 끝없는 윤리적 논쟁을 벌였다. 강민준과 소라는 세상의 관심에서 벗어나 다시 그들의 농장으로 돌아왔다. 이터나 랩스로부터 받은 막대한 피해 보상금으로 모든 빚을 청산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고민의 무게가 자리 잡고 있었다. 바로 강아지들, 특히 희은이의 존재에 대한 것이었다. 정부와 과학계는 강아지들을 인류의 자산으로 규정하고 그들 몸속에 담긴 데이터를 추출하여 부모님의 연구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츠하이머나 치매 같은 뇌 질환을 정복할 수 있는 열쇠가 그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인류 전체를 위한 대의처럼 보였다. 민주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부모님의 숭고했던 꿈을 이루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식된 도리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강아지들을 차가운 실험실로 보내야만 했다. 그들의 몸을 해부하고 뇌를 분석하고 기억을 추출해야만 했다. 그것은 희운이를 비롯한 강아지들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죽음이었다. 그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괴로워하던 어느 날 밤, 소라가 그의 곁에 조용히 다가왔다. 아바, 엄마는 이걸 원하지 않으셨을 거야. 소녀는 희운이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다. 엄마는 우리에게 위대한 과학자가 되라고 하신 적 없어. 그저 서로 사랑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쳐 주셨어. 그녀는 희운이의 오드아이를 들여다보며 속삭였다. 희운이는 엄마의 기억이 아니야. 그냥 우리 희운이야 나를 위로해주고 지켜준 내 동생, 내 가족이야. 소녀의 그 순수한 한마디가 민준의 복잡했던 마음을 관통했다. 그는 깨달았다. 부모님이 진정으로 남기고 싶었던 유산은 미완의 연구 데이터가 아니라 바로 사랑이라는 가치 그 자체였음을. 며칠 뒤 강민준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단호하게 발표했다. 저희는 부모님의 연구를 이어가기 위한 그 어떤 실험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5마리의 강아지들은 저희의 가족입니다. 앞으로 저희 농장에서 그들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평범하고 행복한 개로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의 결정은 세상에 또 다른 파장을 일으켰지만 민준과 소라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농장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더 이상 그들을 위협하는 사람은 없었다. 민준은 부모님의 연구 노트를 모두 봉인했다. 대신 그는 땅을 일구고 소라와 함께 약초를 키우는 평범한 농부의 삶을 선택했다. 레나 박은 이제 가족처럼 농장을 드나들며 강아지들의 건강을 돌봐주었다. 강아지들은 무럭무럭 자라 이제는 늠름한 성견이 되었다. 그들의 놀라운 지능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것은 경이로움과 감탄의 대상일 뿐 두려움의 원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여전히 농장의 든든한 지킴이었고 소라와 민준의 가장 사랑스러운 가족이었다. 어느 햇살 좋은 가을 오후, 이제는 제법 숙녀티가 나는 소라가 농장 언덕 위에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성견이 된 희운이가 편안하게 머리를 기대고 잠들어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소라의 머리카락과 희운이의 새하얀 털을 부드럽게 흩날렸다. 소라는 책에서 눈을 떼고 잠든 희운이를 사랑스럽게 쓰다듬었다. 그녀는 더 이상 희운이의 눈 속에서 엄마의 그림자를 찾으려 애쓰지 않았다. 희운이는 그 자체로 온전한 그녀의 소중한 친구이자 동생이었다. 어머니의 기억은 그를 이곳으로 이끌어준 기적의 실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지난 1년간 그녀의 곁을 지키고 위로하고 사랑해준 것은 온전한 희운이 자신의 마음이었다. 사랑은 기억이 아닌 교감 속에서 살아 숨쉬는 것이었다. 소라는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비로소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녀는 희운이의 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사랑해, 희운아. 잠들어 있던 희운이의 꼬리가 그 말에 대답이라도 하듯 부드럽게 한번 흔들렸다. 따스한 가을 햇살 아래 한 소녀와 한 마리에게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완전한 가족의 모습으로 서로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